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작년 베트남 시장은 진짜 천국과 지옥을 오갔어요. 충분히 이제는 좀 큰 조정이 지난 이후에 베트남은 신흥시장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한번 우겨봅니다. 베트남 지금 엄청나게 이제 성장하고 있다는 건 저희가 네. 충분히 그 분위기는 인지를 하겠는데요. 베트남의 대표적인 기업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 시점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베트남은 이제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발달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한국처럼 이렇게 제조업체들이 상장사에는 많지는 않고요. 이제 시가총액의 업종 구성으로 보면 대부분 이제 은행과 같은 금융, 그다음에 이제 소비재, 그다음에 부동산 회사 이런 쪽으로 좀 업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만 보면은 내수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이제 시가총액 1위인 대표 기업이 이제 베트남 무역은행이라고 해서 4대 국영 상업은행 중 하나고요. 한국의 약간 수출입 은행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가총액 2위가 이제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빈그룹이 있습니다. 빈그룹 같은 경우에는 호텔이라든지 리조트 이런 부동산 개발로 시작을 했던 기업인데 이제 최근에 기업의 색깔을 좀 바꿔가고 있어요. 이제 우리도 좀 제조를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유통사업 부분을 매각을 하고 이제 스마트폰 사업 부분도 과감하게 접었습니다. 네. 접고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건 전기차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기차 쪽으로 조금 제조업을 한번 키워보자라고 하는 게 빈그룹이 상장이 돼 있고 그 계열사로 이제 빈홈즈라든지 빈컴 리테일도 같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내수가 포커스라고 했잖아요. 베트남의 전체 GDP를 분해를 해보면 60%가 민간 소비에서 나오거든요. 인구가 9,800만 명이니까 내수가 충분히 네,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내수 관련된 기업들도 좀 살펴보자면 한국의 CJ 같은 느낌을 주는 마산그룹이 있고요. 네, 비나밍크라는 유제품 회사가 있고 네, 이런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저희가 눈여겨볼 만한 네, 기업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말씀 듣고 보니까 기자님, 우리가 이제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때 가장 중요했던 분야가 바로 이제 반도체라든가 네. 또 이제 자동차, IT, 네. 또 플랫폼 기업들이잖아요. 네. 베트남의 경우는 이쪽은 어떤가요? 연구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베트남 시장을 움직이는 최대 민간 기업들이 가장 주력하는 거는 전기차라든가 반도체거든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그 범주 안에 있는 기업들의 상당 부분이 이제 국가가 소유하고 그렇죠. 운영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하시는 목소리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예전에 이제 국유 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을 때 국민분들이 반발이 있죠. 엄청났잖아요. 베트남 정부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느냐? 국유 기업 민영화를 굉장히 주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가장 베트남 정부가 한 발표가 141개의 국유 기업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라고 했고 19개의 국유 기업을 민영화한다고 했어요. 2025년까지. 매우 적극적이네요. 네, 매우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이미 이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180개 되는 국유 기업을 민영화를 했습니다. 베트남 정부가 이렇게 국유 기업 민영화에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행보를 보면 이런 우려들은 아직 좀 기후에 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베트남이 참 유연하다 이런 네네. 느낌이 들어요. 어떤 네. 면에서 봐도 외교 면에서 봐도 그렇고 역사적인 흐름을 봐도 그렇고 또 경제 면에서 정말 유연한 국가가 아닌가 유연성을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근데 이제 베트남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박항서 감독님의 활약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박 감독님만은 아니지만 어떤 호 감독 네. 그리고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 따뜻하죠. 일단 한국 자체가 그 많은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한테는 상당히 롤모델 국가예요. 영감을 주겠죠. 네. 굉장히 많은 이제 개발도상국들한테 한국은 경제개발 그리고 민주주의를 같이 이뤄낸 국가예요. 근데 그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발전했지만 이 나라가 참 저력이 대단하다 해서 저렇게 가고 싶다는 롤모델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더 되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우리가 굉장히 존중하고 있다라는 태도를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같은 문화권이라고 아까 이제 유영국 작가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점은 분명히 있어요. 아무래도 정치 시스템이 달랐고 역사가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이해해 주는 거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베트남이 성장을 하고 또 한국과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두 국가 간에 불편했던 역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게 분명히 올라올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성숙하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좀 미리미리 생각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렇게 우리가 베트남에 여행을 가거나 방문을 하게 됐을 때도 그런 마음을 좀 잊지 않고 간직하고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지켜보시면서
나도 한번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거든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베트남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베트남에 이제 지금 이런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면 가장 첫 번째가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펀드에 하는 방법. 세 번째는 ETF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투자가들이 미국 주식에 많이 투자를 해봤습니다. 많이 투자를 해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성과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개별 종목에 투자한다는 것은 타이밍이나 그런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펀드나 ETF에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펀드는 지금 우리나라의 베트남 투자 펀드가 웬만한 운용사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주식형 경우는 1조 정도 되고 한두 운용이 한 6,500억 정도, 3분위 정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혼합형이 3,500억인데 2,500억을 저희 한두 운용에서 운영하고 있고, 또 ETF는 한두 운용만 가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 주식인 VN30을 벤치마크로 해서 한 배짜리가 있고요. 또 그거를 레버리지한 ETF, 그래서 에이스 베트남 VN30 하는 한 배짜리하고 에이스 베트남 VN30 레버리지 두 개가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저는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 배짜리 투자하시면 충분히 베트남 그 주식시장의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펀드나 ETF에 투자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에 들어가서 확 치고 나오려는 한번 타자의 심장으로. 아니 말씀하시는데 그 원조 맛집으로서의 그 자부심과 자긍심이 느껴집니다. 네. 사실 제일 먼저 시작하셨으니까 원조 맛집 맞죠? 아,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 베트남, 정말 베트남 다시 보자라는 측면에서 이런 프로그램까지 마련하지 않으셨습니까? 2023년 현재 베트남은 어떤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눈으로 베트남을 바라볼까, 이렇게 한번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흥국 중에서 가장 좀 투자할 만한 곳이라고 하면은 베트남이 좀 우선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어떻게 안정적인 성장률을 했는지는 다 이야기를 들어봤잖아요. 작년에 주식시장이 안 좋았던 부분이 인플레이션 압력, 그 다음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그 다음에 달러 강세, 이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위험자산, 주식시장들이 많이 흔들렸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걸 보면은 물가 상승 압력도 좀 낮아지고 있고, 또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도 올해 안에는 마무리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하도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을 눌렀던 요인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된다면 다시 좀 베트남의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라든지 매크로 환경 쪽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넘어갈 것 같고요. 그 부분에서 베트남은 좀 다른 신흥국보다는 돋보일 것 같습니다. 제조업 수출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처럼 좋을 순 없어요. 금리 인상하고 수요가 줄어든다라고 하니까 방역 정책이 풀리면서 다들 이제 여행도 가고 이제 쇼핑도 가기 시작했는데 베트남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소비가 활발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관광객들이 베트남으로 놀러 오고 있어요. 이제 중국인들도 곧 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이제 베트남 매크로 환경에 반영이 될 거고, 애플이 이제는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니라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삼성전자 휴대폰뿐만 아니라 애플의 뭐 에어팟이라든지 아이패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산 및 수출이 되거든요. 공장의 근로자들도 고용을 많이 해야 될 거고, 그분들이 그러니까 소비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선순환이 올해 베트남에서 좀 보이는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상장사들의 매출액의 대부분은 내수예요. 이익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자님 너무 장밋빛이었던 건 아닌가요? 근데 저도 사실은 준비하면서 더 좀 깊게 개별 기업들의 현황을 좀 살펴봤는데, 장밋빛이라고 하기에는 확신이 드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IT라든가 아니면 전기차라든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들 있잖아요. 베트남의 주요한 민간 기업들도 여기에 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트남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이제 빈그룹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이제 2017년도에 빈페스트라고 자동차 회사를 만들어요. 내연기관 차량으로 했다가 작년 초에 우리 이제 내연기관 차량 안 만들겠다, 모든 걸 이제 전기차로 바꾸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전기차에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1월에 있었던 이제 CES에서도 자사의 이제 SUV 모델인 전기차를 2종이나 공개를 했고, 그 당시에도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전해지거든요. CES에 발표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일렉트리파이 아메리카랑 이제 EV고라고
이 미국 내 충전 사업자들이랑 우리가 협력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뭐 아마존의 이제 인공지능 프로그램인 알렉사랑 우리가 차량 운영 체제를 만들겠다 이렇게까지 선언을 하거든요. 8조 원 이상 넘게 투자를 해서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고, 이런 면면들을 보면 엄청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베트남 시장이라는 게 워낙 이륜차의 어떤 그렇죠. 예. 비중이 오토바이에. 높다 보니까 여기가 과연 성장할 수 있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진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전기차 보급이 아직까지도 미미한 수준이거든요. 전 세계의 글로벌 국가들이. 베트남의 전기차 시장 규모가 작다는 거는 성장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지원이 거의 뭐 성패를 판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 베트남 정부도 전기차 지원 정책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차 구매할 때 발생하는 이제 특별 소비세라는 게 있는데 감면을 해주고 있고, 베트남 국민들의 이제 자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라는 게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애국심. 네. 외국 그러니까 마케팅.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나라도 사실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빈페스트가 베트남 회사로는 최초 전기차거든요. 출시를 하고 12시간 만에 4,000대의 예약이 이루어졌대요. 빈그룹이라는 회사가 전기차에 어느 정도가 진심이냐라고 했을 때, 전기차는 배터리가 중요하잖아요. 배터리 자회사도 이미 만들었고 여전히 엄청난 열과성을 다해서 전기차 시장에 매진하고 있다. 정보기술통신 회사가 이제 FPT 그룹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비엔 지수를 보니까 뭐 한 시총 한 13위 정도 되던데, 작년에 이제 FPT 소프트웨어라는 데서 FPT 반도체를 출범시켜서 반도체 사업을 해요. 베트남에서 설계해서 국내에서 제작한 직접 회로를 출시를 했는데, 이 직접 회로는 사물 인터넷 의료기기에 주로 사용된다고 하고, 아시겠습니다만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까지 뭐 다양하게 해서 한 2,500만 개 정도를 공급하겠다 이렇게까지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더해서 뭐 자동차 솔루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하고 있거든요. 아까 유영국 작가님 말씀하신 그 대기만성형이라는 게 저는 굉장히 공감이 돼서, 너무 핑크빛은 아니고 저도 공감을 한다 이렇게. 역시 핑크빛이다. 동의해 네, 주셨어요. 저는 핑크빛에 동의를 했던 네. 입장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 듣고 보니까요, 박사님, 이 모든 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 제가 베트남에 제일 부러운 것, 젊은 나라다. 아, 맞아요. 그쵸. 젊은 나라라는 거 네. 굉장히 중요하죠. 중국이 과연 언제쯤 미국을 넘을 것인가, 이게 점점 늦춰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은. 오히려.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구 문제예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굉장히 젊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훨씬 더 성장을 할 거고, 베트남도 경제가 성장을 하고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언젠가는 떨어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이제 약간 반면 교사 삼아서 얼마나 베트남이 잘 이거를 뭐 해치고 나갈 것인가, 이런 부분 되게 중요하고요. 도시화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면은 아무래도 굉장히 빈부격차가 크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책적으로 잘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인 해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베트남이 현명하게 그거를 이제 정치적인 해법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거는, 지금의 노동 생산성은 아직 낮기 때문에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 지식산업 이런 분야들이 성장을 해줘야 되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잘 이거를 헤쳐나가고 또 성공을 이끌 것인가, 요거는 좀 두고 봐야겠죠. 네. 오늘 베트남 정말 다시 베트남이었잖아요, 대표님.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매력 있는데, 끝날 때 되니까 점점점 그 매력에 빠져들어서 진짜 이 베트남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 경제적으로는 열심히 좀 투자도 하고 응원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베트남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에 관한 기본 원칙에 대해서 한번 짚어가고 싶습니다. 중요하죠. 예. 지난 20여 년간 이 업계에 있으면서 강조해왔던 투자 원칙이 분산 투자하고 장기 투자하고 비용이 낮은 방법을 선택해라, 적립식 투자해라 라고 강조를 해왔었습니다. 투자를 하면 그 중에 이제 잘 아는 사람들한테 한 5가지 종목 정도를 권유를 받아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하나하나는 굉장히 좋아서 추천을 받았지만, 그 모아놓은 5가지는 사실 아무 무질서하게 모여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쓰레기통에 버려져 있는 휴지하고 같은 겁니다, 이게. 기본적인 하나의 원칙에 의해서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 주식 시장이 전 세계 주식 시장의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데 장기적으로 적립식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를 골프에 많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마추어 골프들은
골프 치러 가면 멋진 샷을 상상하면서 힘껏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멋진 샷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은 에러가 나오고 심지어는 오비도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전체 스코어는 나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투자도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대박을 노리는 투자를 하시면 장기에 걸쳐서 자기 전체 투자 수익률은 좋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포트폴리오의 대부분을 분산 투자를 하시고 베트남 같은 펀드는 그 중에 테마처럼 일부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모여서 베트남 좋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금액 전부를 베트남에 넣는 일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테마처럼 일부만 투자하셔야 전체 포트폴리오를 수익률을 높여주는 그 역할로서 베트남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보고 네네. 올인하지 말라고 저를 계속 투자하실 금액 전부를 한 번에 들어가서 확 치고 나오려고 사자의 심장으로 올인하실 것 같은 올인.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2023년에는 우리가 정말 안전하게 다들 부자 되시면 좋겠어요. 오늘 다시 베트남 얘기를 쭉 하면서 베트남에 대해서 샅샅이 저희가 살펴보고 얘기 나눠봤는데요. 끝으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는 다시 대한민국 이런 특집 우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투자자 여러분 열심히 한번 노력해 봅시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